엄마, 너무 죄송해요. 63세 아들이 병실 앞에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85세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단순했어요. 아들아, 다른 건 하지 말고 통증만 좀 줄여줘. 어머니는 온몸에 기계가 연결된 채로 하루라도 더 사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폐소생술도, 인공호흡기도, 항암 치료도 전부 거부하셨어요. 그저 고통 없이 조용히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그 말 뒤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이 장면은 한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의 병실에서 같은 고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연명 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미리 결정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그 뜻이 제대로 지켜질까요? 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건강보험공단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국민의 84%가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명 의료를 중단한 비율은 17%에 불과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명 의료가 무엇인지, 왜 많은 분들이 거부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받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연명 의료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연명 의료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생명을 단순히 연장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병을 낫게 하는 치료가 아니라 죽음을 잠시 미루는 조치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연명 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 물과 산소와 영양의 기본적인 공급은 절대 중단할 수가 없어요. 즉, 죽음을 앞당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면서 존엄을 지킨다는 개념입니다. 둘째, 연명 의료 중단은 안락사가 아닙니다.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해서 생명을 끝내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반면 연명 의료 중단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연장하던 치료를 멈추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통증 완화나 기본적인 돌봄은 계속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2월부터 연명 의료 결정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늘리는 연명 의료는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다면 제도는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을까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자료를 보면 2025년 8월 기준으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300만 명이면 정말 많은 숫자죠. 70대 여성의 경우에는 인구 대비 31%가 이미 작성했어요. 거의 3명 중 1명이 쓴 겁니다. 실제로 연명 의료 중단을 실행한 사람도 43만 명이 넘습니다. 겉으로 보면 제도가 잘 정착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숫자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다른 현실이 드러나요. 한국은행과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국민의 84.1%는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10명 중 8명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65세 이상 사망자 중에서 연명 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불과합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명 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막상 마지막 순간에는 그 뜻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84.1%가 원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16.7%만 실행된다는 이 괴리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럼 이 제도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살펴볼까요? 2008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김할머니라는 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폐암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거예요. 가족들은 할머니가 평소에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으셨다면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병원은 거부했고 가족은 소송을 냈어요. 대법원은 2009년에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르렀고 평소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았다면 중단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존엄사 인정 판결이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2016년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됐고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겁니다. 법이 시행된 지 이제 7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등록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는 10만 건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빠르게 늘어서 2019년 말에 53만 건, 2021년 8월에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에 200만 명, 2025년 8월에 300만 명을 넘어선 거죠.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마지막은 내가 결정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의향서 등을 통해서 실제 병원에서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이행한 자기결정 존중 비율이 2023년 4분기에 45.7%였는데 1년 만인 2024년 4분기에는 52.5%로 급증했어요. 제도 시행 첫 해인 2018년 1분기에는 35.1%였는데 지금은 52.5%까지 올라온 겁니다. 17.4%포인트나 상승한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체 이행자 43만 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가족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조금씩이지만 환자의 뜻이 더 존중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연명의료를 거부하려고 하는 걸까요? 환자와 가족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환자의 존엄성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온몸에 튜브를 꽂고 기계에 의지해서 하루 이틀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의식도 없이 누워만 있는 모습을 가족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요. 실제로 한 70대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저런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아. 자식들한테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 둘째는 가족의 부담입니다. 연명의료가 계속될 경우에 가족들은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겪습니다. 이게 정말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까? 내가 부모를 포기하는 건 아닐까?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중환자실 입원을 포함한 연명의료 비용이 임종 전 1년간 평균 1,088만 원이나 나가요. 이게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40%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게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환자의 존엄과 의사예요. 다만 경제적 부담이 가족을 힘들게 한다는 현실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는 의료 자원의 문제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과도한 의료 자원이 투입되면 정말 치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넷째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답게 살 권리만큼이나 인간답게 죽을 권리도 중요하다고요. 실제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고통 없이 편하게 가고 싶어. 내 뜻대로 마무리하고 싶어. 다섯째는 신체적 고통의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이 산출한 연명의료 고통지수를 보면 연명의료 환자의 평균 신체적 고통은 단일 질환에서 경험하는 최대 통증의 약 3.5배에 달했어요. 심폐소생술을 하면 갈비뼈가 부러지고 인공호흡기를 꽂으면 목에 구멍을 내야 하고 수액을 계속 주입하면 몸이 부어오릅니다.
이게 회복을 위한 치료라면 견딜 수 있지만 단순히 죽음을 미루는 조치라면 환자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명은 하늘이 주신 것이니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믿으세요. 그것도 존중받아야 할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본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든 그 선택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명 의료를 원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것도 모두 개인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명 의료를 거부한다고 밝혔는데 왜 실제로는 그 뜻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정 시점의 문제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으면 결정권이 가족에게 넘어갑니다. 이때 가족들은 환자의 뜻보다는 혹시라도라는 마음에 연명 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중환자실 의사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나중에 후회할까봐 일단은 다 해보자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면 중단하기가 더 어려워요. 둘째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자식 입장에서 치료를 중단하자고 말하는 순간이 곧 부모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한 50대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의향서를 쓰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제가 결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만 더, 하루만 더 하는 마음이 계속 생겼어요. 셋째는 가족 간의 의견 차이입니다. 형제자매 중에 한 명이라도 끝까지 해봐야 한다고 주장하면 연명의료 중단이 어려워집니다. 법에서는 가족 전원의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 가족의 사연을 보면 형제들 간의 의견이 달랐답니다. 누구의 입장이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의견 차이 때문에 환자 본인의 뜻이 묻히는 경우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넷째는 의료 시스템의 구조 문제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지만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아직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진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내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한 요양병원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환자 보호자가 의향서를 보여주는데 저희 병원에는 이런 절차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뉴얼도 없고 담당 선생님도 절차가 복잡해서 안내하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째는 사후 돌봄에 대한 불안입니다. 연명 의료를 중단한 후에 환자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연명 의료를 중단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집으로 모셔가야 하나요? 호스피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런 질문들에 답을 주는 시스템이 부족해요. 여섯째는 문화적 요인도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야 효자라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이 쓰이는 거죠. 어머니를 그냥 보내드렸다더라 이런 말을 들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실제로 한 유족은 이렇게 말했어요. 장례식에서 친척들이 병원비가 부담됐나 보네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일곱째는 의료진의 설명 방식 문제도 있습니다. 의료진이 연명 의료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가족들은 대부분 해주세요라고 대답하게 돼요. 여덟째는 연명 의료가 늘어나는 구조적 이유도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건강보험공단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연명 의료를 선택한 환자 수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6.4%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고령화 때문만이 아니라 제도적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목표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연명 의료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환자가 삶의 마지막을 미리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결정이 끝까지 존중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안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2023년 조사를 보면 60세 이상 중에서 연명 의료 결정 제도를 알고 있는 비율이 60%대에 불과했어요. 아직 40%는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TV 광고나 보건소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참여 경로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전국에 약 800개의 등록기관이 있긴 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보건소, 병원, 복지기관 등 접근 가능한 창구를 더 늘려야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 어르신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경기도 어느 시골 마을에서는 보건소 직원이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가서 작성을 도와줬더니 한 달 만에 100명이 넘게 등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셋째는 이행 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언제 어떤 조건에서 환자의 의사가 우선되는지를 제도적으로 더 분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 전원 합의 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는 환자가 의향서를 작성했어도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시행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걸 본인 의사가 명확하면 가족 반대와 상관없이 이행한다는 쪽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넷째는 연명의료 중단 이후의 돌봄 연속성입니다. 중단한 이후에도 통증 관리와 정서적 돌봄은 끊기지 않아야 해요. 호스피스 병동을 확충하고 재택 호스피스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현재 호스피스 병동은 전국에 약 100여 개가 있는데 대부분 대도시에 몰려 있어요. 지방에 사는 분들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택 호스피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섯째는 의료진 교육입니다. 한 대학병원에서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결정 상담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섯째는 가족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연명의료 결정을 앞둔 가족들에게 심리 상담과 정보 제공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결정한 후에 죄책감이 들면 어떡하죠? 이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전문 상담사가 있어야 해요. 외국에서는 이런 상담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합니다. 일곱째는 사전 돌봄 계획입니다. 의향서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가 되면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어디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미리 계획하는 거예요. 병원보다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 통증만 조절해주고 다른 치료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놓으면 가족들이 결정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어요.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의 등록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되고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아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전국 등록기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855-0075입니다. 전화하시면 가까운 등록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입니다. 상담사와 1대1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둘째는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본인이 의향서를 작성했다면 가족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내 마지막 소원이 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놓는 게 좋습니다. 셋째는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변경하는 겁니다. 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바뀌면 다시 가서 수정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 의향서를 썼다가 손주가 태어난 뒤에 생각이 바뀌어서 철회하셨대요. 손주 얼굴이라도 하루라도 더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의 선택입니다. 넷째는 호스피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연명 의료를 중단한 후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어떤 호스피스 시설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호스피스는 단순히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통증을 조절하고 심리적 안정을 돕고 가족과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곳이에요.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째는 유언장도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재산 분배뿐만 아니라 장례 방식, 묘지 위치, 유품 정리 같은 것들도 미리 정해놓으면 가족들이 나중에 덜 힘들어요. 장례는 간소하게 해줘. 장지는 아버지 곁으로 해줘. 내 옷장에 있는 일기장은 읽지 말고 태워줘. 이런 작은 것들까지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여섯째는 치매에 대비하는 겁니다. 치매에 걸리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 전에 미리 의향서를 작성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한 80대 할아버지는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바로 의향서를 작성하러 가셨대요.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오기 전에 미리 결정해 놓아야 한다는 생각이셨답니다. 일곱째는 의료 대리인을 정해놓는 겁니다. 내가 의식이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의료 결정을 내려줄 사람을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보통은 배우자나 자녀가 되지만 명확하게 큰아들에게 맡긴다. 둘째 딸에게 맡긴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나중에 가족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84%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중단하는 비율은 17%에 불과해요. 가족의 망설임, 제도의 복잡함, 사후 돌봄에 대한 불안 같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건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8년에 35%였던 게 지금은 52%까지 올라왔어요. 되짚어보면 말이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불길하거나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미리 준비하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게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엄마, 너무 죄송해요. 아들은 끝까지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죽음을 재촉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줄여달라는 것이었어요. 이 선택은 도망이 아니라 존엄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 분명한 의사를 밝힐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족의 그런 선택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한번 여쭤보세요.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요. 처음에는 대답하기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대화가 쌓이면 나중에 힘든 결정을 내릴 때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녀분들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가족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끼리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불길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마무리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부모님과 이런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www.list.go.kr을 방문하시거나 185-0075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에서도 작성할 수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젠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품위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였지만 여러분 많은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